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이 염증 과정을 학습하고 2차 형성평가로 스스로 얼마나 학습을 이해하고 있는지 진단을 했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옳은 것은 혈관이 없는 조직에서 일어난다. 염증 반응은 혈관과 세포 반응으로 일어나잖아요. 혈관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혈액 공급이 있어야 된다. 맞는 답이겠죠. 죽은 조직에서 활발하다. 죽은 조직에서는 혈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염증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손상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인체의 손상 부위를 복구하는 기전이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모든 손상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산소가 많을수록 억제된다. 염증 반응은 혈관 반응과 세포 반응이에요. 여기서 세포는 백혈구죠. 특히 호중구와 내식세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이러한 세포들도 산소가 있어야지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많을수록 억제된다는 틀린 답이죠. 정답은 2번 혈액 공급이 있어야 한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염증의 기본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염증 반응은 인체의 조직 손상이나 또는 미생물이 감염이 돼서 우리 인체 세포를 손상시키거나 조직을 손상시키게 되면 이러한 손상 부위를 보호하고 치유를 유도하는 생체의 기본적인 면역 반응이죠. 그리고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혈관 반응과 백혈구 이동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혈류가 있는 조직에서만 염증이 일어납니다. 염증의 기본 단계를 살펴보면 첫 번째 혈관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손상된 부위로 모세혈관이 확장돼서 여기에 혈류량이 증가하고 모세혈관 투과성이 증가해야지 되죠. 이렇게 혈관을 확장시키고 모세혈관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화학적 매개물은 히스타민이죠. 세동맥에 충혈이 일어나죠. 하이퍼레미아가 일어나게 되고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혈류가 증가하는 거죠. 혈류가 많아져요. 혈류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혈장 성분도 많고요. 혈장 성분에는 다양한 보채 단백질이나 피브린 녹에 응고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단백 성분 이런 것들이 많이 온다는 뜻이고 적혈구, 혈소판, 그리고 백혈구도 여기에 굉장히 많이 온다라는 뜻이라는 것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충혈이 일어나게 되면 그 혈관 내에 혈액이 많이 찼기 때문에 이 혈액이 원래 오는 양보다 많아서 혈관 내피세포를 밀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혈장 성분이 혈관 내피세포로 빠져나가요. 누출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히스타민에 의해서 혈관 내피세포가 수축이 일어나면 모세혈관 투과성이 증진되죠. 왜냐하면 혈관 내피세포가 수축하면서 이 혈관 내피세포 사이에 간극이 커지되고 처음에는 혈장 성분만 빠져나갔지만 혈관 내에 있는 단백질 성분도 빠져나가면서 혈관 밖에는 교질삼투압이 증가가 되고 혈관 내에는 알부민 성분이 적으니까 교질삼투압이 감소하면서 실제적으로 혈관 내에 있는 혈장 성분이 혈관 밖으로 훨씬 더 빠져나가기 쉬워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삼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랬고 삼출은 혈장과 단백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 그랬죠.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혈관 내에는 혈장 성분이 빠져나가서 많이 온 혈구세포들이 복작복작해지겠죠. 그리고 이러한 혈구세포들이 혈관 벽에 붙기 쉬워지고 이때 백혈구, 호중구, 내식세포 이런 것들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거는 두 번째로 세포 반응이죠. 그래서 백혈구, 호중구와 대식세포. 그리고 대식세포는 혈액 내에 있을 때는 단핵구였죠. 그리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조직에 가면 조직의 친화적인 대식세포로 바뀐다 그랬죠. 대표적으로 간에서는 쿠퍼세포, 뼈에서는 파고세포 이런 것들로 변형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호중구와 대식세포는 그냥 손상 부위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화학적 물질, 그 혈장 속에 있었던 화학적 물질, 보채나 아니면 세포가 뿜어내는 세포의 독성 물질 이런 것, 그리고
다양한 화학적 매개 물질을 따라서 손상 부위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손상 부위에서 이동을 한 다음에 탐식 활동을 통해서 호중구 같은 경우는 병원체 중에서 세균 탐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대식세포는 진공청소기와 같다라고 했죠. 우리 교재에서는 탱크라고 했지만 호중구 죽은 아이들, 병원체, 그리고 조직 파편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 대식세포는 조직을 생성시키는 이러한 인자들을 방출하게 되고 조직 복구가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염증 반응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일어난다는 거 모두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혈액 공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혈관이 없는 조직에서 왜 염증이 일어나지 않는가 라고 하면 죽은 조직은 혈액순환이 없죠. 그리고 세포가 여기까지 도달할 수 없잖아요. 염증세포가 반드시 여기에 도달하고, 그래서 세포 손상 부위에 있는 손상된 조직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지 되는데, 혈류가 없으면 염증세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염증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혈액 공급이 있어야지 된다. 다시 말해서 혈관이 존재하는 살아있는 조직에서만 염증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급성 염증에서 가장 먼저 작용하는 세포는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네요. 앞에서 염증 반응 단계를 살펴보았죠. 백혈구가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서 손상 부위로 갈 때 가장 먼저 초기에 수분에서 수시간 그리고 24시간 이내에는 호중구가 가장 먼저 염증 부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강력한 탐식작용을 하게 되죠. 만약에 외부와 손상됐거나 아니면 병원체가 인체에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킨 거라고 하면 여기에 도달한 호중구는 병원체들을 강력하게 탐식하면서 제거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염증 반응의 초기에는 호중구가 먼저 오고요. 그리고 호중구가 온 다음에는 누가 오느냐? 대식세포가 오게 됩니다. 대식세포는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순환혈류로 들어가게 되면 단핵구, 모노사이트로 활동을 하다가 염증 부위에서는 대식세포로 변환이 되어서 탐식 활동을 아주 완능성하게 하죠. 말 그대로 대식가인 세포라는 거예요. 호중구 같은 경우는 세균을 주로 탐식하지만 대식세포는 병원체, 호중구 죽은 것들, 그리고 조직이 손상되면서 죽어서 나간 세포, 떨어진 파편들 이런 것들 모두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식세포는 이렇게 손상 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 다음에 거기가 복구가 일어나게 해야지 되죠. 그래서 복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성장 인자를 분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염증이 지속이 돼서 만성 염증 상태가 되면 대식세포는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조직 파편들이 손상되는 것이 계속 있으니까 그런 걸 제거해야지 되죠. 그래서 만성 염증에서는 대식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염증 반응 후기에 일어나서 보통 24시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호중구의 기능을 살펴보면 탐식작용을 하죠. 식균작용이라고도 해요. 세균이나 조직 잔해를 포식해서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활성산소를 생성해서 세균의 세포막을 파괴하거나 또 용해 요소가 있죠. 그래서 이 호중구가 죽게 되면 용해 요소가 나와서 과도하게 이러한 용해 요소가 손상 부위에 조달을 하게 되면 그 앞에 있는 병원체도 제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단백분의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체 조직도 손상을 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중구는 수명이 짧죠. 수시간에서 한 2일 이내에 살게 되고 이후에는 대식세포가 이 부분을 이어받아서 염증을 조절하고 조직 복구를 유도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염증 반응이 항원에 의해서 일어난 거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림프구가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형체세포는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비림프구가
변화된 세포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급성 염증 시 손상 부위로 백혈구가 이동하는 과정을 잘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것은 백혈구의 유주 현상과 관련된 거죠. 백혈구가 혈관에 있다가 손상 부위로 가려고 하게 되면 백혈구가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손상 부위가 어디인지 찾아갈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러한 인체 내 세포들이 서로 메시지 전달을 하는 거를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화학적 매개 물질에 의해서 백혈구는 손상 부위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했고, 우리는 그것을 백혈구의 화학 주성 케모탁시스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혈구의 유주 현상을 살펴보게 되면 염증 반응에서 충혈이 일어나고, 그리고 혈장 성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야지 되죠. 삼출 현상이 있어야지만 백혈구가 혈관 내피대포에 부착이 되고, 그 다음에 가짜다리, 위족이라고 했죠. 위족을 아메바처럼 내어서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손상 부위에서 병원체들이 침입을 해서 나오는 독성이나, 그리고 아닌 보채 단백질, 그리고 여러 가지 화학적 물질, 이런 거를 따라서 백혈구는 손상 부위에 가고 강력하게 탐식작용을 하면서 병원체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화학 주성입니다. 화학 주성은 염증 부위에서 분비되는 화학적 신호물질에 의해서 백혈구가 그쪽으로 방향성 있게 이동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백혈구의 이런 화학 주성을 유발하는 그런 화학적 물질들은 보채 단백질이나 류코트리엔, 그리고 인터로킨 8 같은 것들이 있고요. 세균이 뿜어내는 독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조직 손상 후 재생이 일어나지 않아 섬유성 반응, 스카가 남고, 이로 인해 구조 변화와 기능 장애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세포가 손상된 상황인가? 다음 중 이러한 세포 유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손상 후 조직 손상 부위가 복구되죠. 그리고 복구될 때 재생, 리제너레이션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수복, 그리고 리페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죠. 여기에는 재생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래요. 그래서 흉터가 남는 경우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재생과 수복은 우리 인체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학습했죠. 그러한 내용들을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 손상 후 손상된 부위가 복구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난다라고 했죠. 첫 번째는 재생, 리제너레이션 방식이고, 두 번째는 수복, 리페어로 섬유성 결합 조직에 의해서 손상 부위가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재생인 경우에 원래 세포로 이 손상 부위를 다 고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구조와 기능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라고 했죠. 섬유성 결합 조직으로 수복이 되는 경우는 구조는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흉터가 남죠? 반은이라고 해요. 이러는 경우 신장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기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신체 조직의 세포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불안정 세포로 유사분열 세포라고 합니다. 불안정 세포는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세포 분열과 증식을 하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세포가 피부 상피세포, 그리고 골수세포, 이런 것들이죠. 빠른 재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정세포가 있고요. 이건 제한적 유사분열 세포라고 합니다. 필요시에만 분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안정시에는 분열을 하고 있지 않지만 자극을 받거나 손상이 있을 때는 분열을 해서 재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세포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세포는 간이나 신장이나 평활근이나 이렇게 섬유모세포나 이런 세포들로서 조건부에서만 재생이 가능한 그런 세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구세포 또는 영속세포라고 하는데 유사 분열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세포를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손상이 됐을 때 재생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소밀성 결합 조직으로만 이 부위를 채울 수가 있게 되고 반드시 흉터를 남긴다라고 얘기했죠. 가장 대표적인 세포가 신경세포, 심근세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신경세포와 심근세포는 흉터가 남기 때문에 장애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피부 상피세포는 불안정 세포죠. 이거는 세포 분열과 증식을 평생도록 하기 때문에 재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간세포는 안정세포죠. 손상이 있을 때 손상이 크지 않고 결합조직 바탕인 실제세포가 많이 남아져 있으면 재생 가능합니다. 신경세포 네, 영구세포여서 재생으로는 손상 부위를 복구하지 못한다 하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심근세포. 그리고 골모세포는 안정세포예요. 그래서 뼈가 성장을 하려고 하게 되면 뼈에 계속 자극을 줘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분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극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골수세포, 불안정세포죠. 항상 평생도록 세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영구세포, 신경세포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결핵, 이물질 등에 의한 만성염증 시 병소를 고립시키고자 대시세포가 병소 주변에 모여 결절성 구조를 이루는 현상은 입니다. 환웅현상, 환웅현상이라는 것은 호중구 그리고 병원체, 사체들이 모여서 생긴 거죠. 누름집을 형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니고요. 응고개사는 인체 내 장기의 단백 변성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흔히 응고개사가 일어나는 것은 뇌를 제외한 장기의 괴사 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궤적, 강그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괴사가 일어난 곳에 1차적인 변형이 일어난 것을 궤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양, 업세스죠. 국소 부위에 고름이 모여서 생긴 것을 농양이라고 합니다. 유가종, 그래뉼로마라고 하죠. 대식세포가 중점적으로 이제는 병소 주변에 모여서 이것을 인체의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립시키는 과정을 유가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유가종 그래뉼로마는 만성염증의 한 형태죠. 여기서 만성염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 지속적인 자극, 예를 들어서 결핵이나 이물질, 매독 같은 균에 의해서 계속 자극이 일어나지만 실제적으로 인체 세포들이 이것을 제거할 수 없고 여기에서 이런 녀석이 있다라고 느껴질 때 그 주변을 대식세포가 계속 가서 달라붙게 되고 이렇게 대식세포가 계속 이 부분을 달라붙게 되면 거대세포로 바뀌어지는데 이러한 거대세포가 결정성 조직을 이루는 것을 유가종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에 칼슘 같은 것들이 침착이 되고 단단하고 딱딱한 형태로 변형이 되는데 이것은 인체가 병원체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을 때 면역계가 이를 둘러싸고 고립시켜서 손상이 퍼지는 것을 막는 반응입니다. 결핵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유가종이라고 하고요. 매독 같은 경우에서는 고무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물질이나 봉합사 같은 이물질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면 이물유가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 중 염증 반응의 주요 목적이 아닌 것은 염증 반응은 병원체를 제거한다. 1번 맞죠? 호중구 대시세포가 가서 병원체를 제거합니다. 조직 복구를 촉진한다. 네, 염증 반응이 일어난 다음에 대시세포가 성장 인자 같은 것들을 분비를 하게 되고 조직 복구를 촉진을 하게 됩니다. 통증을 완화한다? 아니죠. 통증이 생기잖아요. 염증 반응에서는 통증을 완화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손상된 조직을 제거한다? 네, 그렇습니다. 대시세포가 손상된 조직 파편 같은 것들을 제거하죠. 그리고 미생물 확산을 억제한다? 네, 맞습니다. 고름집 같은 것도 만들고 실질적으로 손상 부위에서 더 미생물이 다른 부위로 빠져나가서 인체를 감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염증 반응의 목적으로 통증 완화는 맞지 않습니다. 통증은 염증 과정에서 인체 방어 과정에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통증이 발생을 하면 그 부위를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 부위를 사용하지 않으면 조직 복구나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굉장히 우리 면역 반응은 시스템화 되어져 있는 아주 놀라운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히스타민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직접적인 효과는, 이것은 히스타민이라는 화학적 물질의 반응을 물어보는 거죠. 히스타민은 주로 비만세포에서 방출이 되죠. 그리고 이거는 알레르기 반응과도 관련이 있어서 호염기구 이런 데서도 방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염증에서는 이제 비만세포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선 세동맥의 일시적인 수축, 이거는 신경성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동맥이 일시적으로 수축을 하게 되면 출혈을 지혈시키는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수초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수축이 있다가 염증 반응에서는 다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작용에 의해서 결합조직 내에 있는 비만세포 이런 것들을 자극시키게 되고 히스타민을 방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효과는 아니고요. 히스타민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모세혈관 초과성을 증진시키는데, 모세혈관 초과성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혈관 내피세포를, 평활근 세포를 수축시킨다고 보면 돼요. 수축시키게 되면 세포들이 지금 이렇게 붙어 있을 텐데 요것들이 쭈그러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요 간극이 넓어지고 이 혈관 내에 있는 혈장 성분이 밖으로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겠네요. 백혈구 감소하지 않습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초과성이 증진되면 혈류량이 늘어나죠. 혈류 증가. 혈류가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혈액 내에 있는 세포들이 많아지는 거죠. 백혈구든 적혈구든. 적혈구가 많아지면 발적 현상이 있을 테고요. 세포들이 여기 많이 와서 세포들도 계속 거기서 일을 많이 할 테니까 대사, 열이 나겠죠. 열감 같은 것이 일어나는 염증의 그런 징후를 일으키는 그런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온 저하 아닙니다. 그리고 응구를 촉진시키는 건 아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혈관 초과성이 증가되게 되면 삼출 현상을 일으켜내기 때문에 손상 부위의 종장, 부종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것의 결과로 통증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통증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화학적 물질, 인터루킨이나 아니면 프로스타글란딘 이런 거에 의해서도 통증이 유발되지만, 여하튼 종창과 부종은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우리 교재에는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안 나와서, 요거는 이제는 평활근 세포를 수축시키면 세포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삼중 형상이 되게 크잖아요. 기관지 평활근에서도 수축이 일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에서 기관지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 부종이 심해지고 천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다음 수업에서 면역계 할 때 설명을 할 건데 간단히 알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장액성 삼출액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장액성 삼출액은 시로스 엑수데이트 있죠? 그리고 엑수데이트는 사실은 담백 성분도 약간 있다라고 하는데 장액성이래요. 그러니까 혈장 성분이 많은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농이 많다. 농은 없습니다. 요거는 화농성 염증이죠. 섬유소량이 많다. 요것은 섬유소성이죠. 이런 경우에는 손상이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 감염이 되었거나 이런 경우에 생길 수 있습니다. 혈구세포가 다량 포함되어져 있다. 간단히 포함되어져 있을 수는 있지만 장액성이니까 맑은 노란색의 혈장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혈구세포는 다량 포함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단백 성분이 거의 없고 맑다. 네, 있기는 하지만 단백 성분은 적고, 그리고 혈장과 같이 맑은 그런 성질을 띠고 있다. 맞는 거네요. 심한 염증성 손상 부위 아니죠. 경미한 손상에서 생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액성 삼출액 같은 경우는 소량의 단백질과 뭐 다른 세포들 같은 건 없고요. 맑고 투명한 혈장 성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화상을 작게 입었을 때 작은 화상에서 2도 화상이 되면 물집이 생기잖아요. 이런 수포나 아니면 헬페스에서 단순 포진 이런 것 때 생기는 것은 장액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미한 손상에서 생기고요. 섬유소송 같은 경우는 피브리노겐이 많아서 섬유소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건데요. 흔히 흉막염이나 심낭염에서 섬유소성 염증 삼출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화농성 같은 경우는 호중구나 병원체, 특히 화농성 병원체죠. 스트랩토코커스나 스테필로코커스, 사자랄균이나 포도상구균에 의한 감염이 있을 때 화농성 삼출액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우리 교재에서 나오지 않지만 출혈성 삼출액으로서 적혈구가 다량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삼출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심한 외상에 의한 손상에선 출혈성 삼출액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타르성, 점액성 삼출액이라고 해서 콧물 같은 거, 물 같은 콧물이 많이 나오는 거, 비염 같은 경우죠. 알레르기성 비염에서는 카타르성 그런 삼출액 등이 있을 수도 있다. 다음 문제입니다. 농약, 업세스 형성의 주단 세균성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농양이라고 하는 용어를 반드시 알아야지 되죠. 이것은 화농성 염증 상태죠. 그러니까 화농성 삼출액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세균 감염에 의해서 조직 내에 국소적으로 퍼스, 고름이 고여서 형성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름은 괴사된 조직이나 죽은 호중구, 그리고 죽은 병원체, 단백질, 잔해 이런 것들이 모여서 생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는 섬유성 피막이 형성되어서 이러한 염증 병소를 이제는 만성화되었을 때 고립시키고 격리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흔하게는 포도상구균과 사슬알균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결핵균은 유가종을 형성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유가종 형성이 되고 여기에 괴사 상태가 일어나게 되면 걸락괴사, 치주와 같은 괴사가 된다라고 했겠어요. 대장균, 이콜라이죠. 이것도 뭐 장기 내 농양, 복강 같은데 간이나 이런 곳에 농양을 일으킬 수 있지만 주된 세균성 원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리스테리아 같은 경우는 환용성 농양과는 관련성이 적습니다. 살모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국소 농양을 흔히 일으키는 주된 세균성 원인균은 포도상구균과 사슬알균, 스테필로코커스, 스트랩토코커스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흉강에 고름이 고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네, 이것은 농용 엠파이에마라고 합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농양 업세스는 앞에서도 살펴보았죠. 고름집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궤양이라고 하는 것은 얼서라고 하죠. 표면 조직의 국소적인 괴사에 의해서 이러한 조직들이 탈락되고 분화구처럼 패인 것을 궤양이라고 하죠. 피스툴라, 누공은 새길이라고 하는데 두 조직이나 장기 사이에서 비정상적인 통로, 새길이 형성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성염증의 결과로 피스툴라, 누공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혈종, 헤마토마라고 하는 것은 OMA가 붙었지만 암이 아니라고 그랬죠. 헤마토, 혈액이 OMA 덩어리로 되어져 있는 것, 혈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혈액이 조직 내에 고여져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외상이나 출혈성 질환에서 혈종이 생길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상처 치유 과정 중 섬유화 세포와 신생혈관이 활발히 증식하는 단계는 문제에서 답을 알려줬네요. 네, 3번 증식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 상처 치유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1단계는 지혈 응고 단계잖아요. 이때는 조직이 손상돼서 만약 여러분이 어디 발바닥에 압정 같은 거에 찔렸다 깜짝 놀라죠. 신경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세동맥이 축소를 해서 출혈을 조금 적게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혈소판이 붙으면서 응고 단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손상 직후에 수초 내에 일어나는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일어나게 되면 비만세포가 히스타민 같은 걸 방출하겠죠. 그럼 두 번째 단계인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염증 반응은 수분 내에서 한 1, 2일 동안 진행을 되죠. 여러분이 앞에서 학습했었던 것처럼 먼저 혈관 반응으로 충혈이 일어나게 되고 뒤에 이어서 삼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포 반응으로서 호중구가 먼저 손상 부위로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대식세포가 나와서 손상 부위 청소를 완전히 다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성장인자 같은 거를 분비를 하게 되죠. 그 다음으로 증식 단계 되는데요. 손상 후 한 3일에서 10일 정도 걸리는 시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섬유화세포나 혈관 내부세포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게 되면서 신생 혈관을 만들고 그리고 섬유세포가 증식을 하고 콜라겐을 형성을 해서 손상 부위를 이제 복구를 시작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는 성숙 및 재형성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흔히 여기서 영어로 보게 되면 maturation and remodeling이잖아요. 손상 부위가 콜라겐으로 해서 덕지덕지 이렇게 복구가 되었다 그러면 이것을 예쁘게 리모델링 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콜라겐을 재배열하기 위해서 일부 울퉁불퉁한 콜라겐을 분해하고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에 콜라겐을 합성해서 채우면서 예쁘게 만든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한 일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고요. 흉터가 생기는 경우 이런 흉터를 수축하게 되고 혈관도 이제 감소되면서 조직을 이제 복구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차 유합 프라이머리 유니온이 잘 일어나기 위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자, 프라이머리 유니온 1차 유합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상처 가장자리가 밀착되어 있어야 되죠. 감염도 없어야지 됩니다. 이 조직 결순이 크면 상처 가장자리가 잘 부착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1차 유합이 되기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봉합이 잘 되어져 있다. 상처 가장자리를 붙여주는 게 봉합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 유합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염증이 경미하다. 그럼 조직 손상이 덜하기 때문에 상처 가장자리가 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차 유합 프라이머리 유니온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환자들에게 조직 손상이나 상처가 있을 때 이러한 1차 유합으로 상처가 치유되도록 해야지 가장 이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 유합은 조직 손상이 적고 상처 가장자리가 잘 맞닿아 있어야지 되고요. 그래서 봉합, 슈처에 의해서 빠르고 합병증이 없이 상처가 회복되는 이상적인 상처 치유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조직 손상이 적어야 되고요. 감염이 없어야 되고요. 상처가 깨끗하게 밀착된 경우에 1차 유합에 의해서 상처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은 환자들이 상처 치유될 때 이러한 1차 유합에 의해서 상처 치유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처 치료를 할 때 상처 가장자리를 예쁘게 절개장처럼 붙이면 가장 좋은 거고요. 만약에 열상에서 상처 가장자리가 좀 너덜너덜해서 마진, 가장자리를 잘 맞출 수 없으면 데브리먼트, 변연절제술이라고 하는 거를 해서 잘 맞춰주기도 하고요. 조직에 이물질이 있으면 감염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를 하고 봉합을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응급실에 열상에 의해서 손상이 돼서 오는 환자들은 그 부분을 세척을 해서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한 다음에 수술을 하는 이유도 감염을 적게 해야지만 1차 유합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환자 상처 관리를 할 때 감염 관리를 아주 잘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감염 관리를 못해서 거기에 감염이 일어나고 조직 손상이 커지게 되면 1차 유합으로 손상 부위가 치유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광범위
항생제 사용이 증가하면서 정상 세균종의 파괴로 귀에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 귀에 감염의 흔한 원인균은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정상 세균종이 파괴되었대요. 그러면 정상 세균종이 뭔지 알아야 되고 기회 감염이라는 용어의 뜻을 알아야지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기회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광범위 항생제 사용이었다라고 보는데 1970년대 이후로 항생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면서 다제내성균 같은 것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선 정상세균종, 인체의 정상세균종 노말플로라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되죠. 여러분, 우리 인체는 우리 인체의 세포수보다 더 많은 세균들과 함께 공생을 하고 있다라고 했죠. 인체의 정상세균종의 역할은 인체의 피부나 장, 구강, 질 등에 존재를 함으로써 다른 병원군이 우리 인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주 병원성을 갖는 병원체가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효소나 유산균 이런 것들을 분비하면서 인체와 공생하는 역할을 하고 면역 반응의 첫 번째 장벽으로서 작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평상시에는 인체에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 미생물이었지만 면역이 저하되거나 정상 세균종이 파괴되면 이 기회를 틈타서 병원성을 나타내는 감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러한 기회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무엇이 있다 그랬죠? 광범위 항생제를 남용하는 경우, 이 경우 정상 세균종을 파괴를 하게 되죠. 항생제는 세균을 많이 죽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진균에는 그다지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 세균의 경쟁자가 제거되면 진균, 곰팡이균이 상대적으로 증식해서 병원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진균 감염증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환자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네, 면역이 저하된 환자입니다. 흔히 면역계가 저하되는 질병을 갖고 있는 에이즈 환자, 그리고 암으로 항암요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골수를 저하시키죠? 이러는 경우. 스테로이드는 또 염증 반응을 잘 일으키지 않잖아요.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는 사람, 질병으로 보게 되면 당뇨가 있는 사람, 영양이 결핍된 사람, 장기이식해서 장기이식을 하면 면역을 약간 억제시키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복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도 면역이 억제될 수 있고요. 또 노인에서도 면역 체계가 노화로 인해서 또 감소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기회 감염의 위험성이 정상 성인보다 높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서 흔히 구강 칸디다증, 아구창이라고 하는 게 많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문제입니다. 감염병 발생의 6단계 중 예방접종은 어느 단계를 차단하는 방법인가를 물어보는 거네요. 예방접종은 숙주의 감수성을 높여주는 방법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항원의 미리 노출을 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2차적인 면역 반응을 통해서 적응 면역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B림프구와 T림프구가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억세포로 남아있다가 다음에 같은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이것을 제거하도록 하죠. 그래서 감염의 6단계 중 감수성 있는 숙주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보호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개인이 많이 모여 있으면 집단 면역 효과로 인해서 전염이 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병원소를 제거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네, 병원소를 제거하는 방법은 이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 병원체를 격리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실제로 모기나 쥐와 같이 해충들에 의해서 병원체가 옮겨지는 거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박멸하기 위한 해충이나 이런 것들을 구제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체의 탈출을 막는 방법은 기침 예절을 지키거나 마스크를 착용을 하거나, 만약 상처 부위에서 균이 나오는 거라면 상처 부위를 덮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전파 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손위생을 하는 것,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뭐 식수 같은 것이나 음식물로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소독하는 것, 이런 것들, 또 그리고 환자가 입었던 옷이나 린넨 관리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전파 경로를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침입 경로를 차단하는 방법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성병에 의한 것들, 콘돔을 사용하는 것, 목이나 이런 것들, 방충망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병원체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멸균이나 소독을 하는 것들이 병원체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감염병 발생 6단계 잘 알고 이런 것들을 어디를 차단해야 되는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6단계의 단계 중에서 하나라도 끊게 되면 감염병, 전염병으로 집단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각 단계 하나하나를 모두 완벽하게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서 감염병, 전염병 관리를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상처 치유 과정에서 반응 현상이 과도하게 딱딱하게 돌출되는 병적 상태는 반응 스카죠. 흉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1번 유착. 어디에서는 염증 후 장기나 조직 사이가 비정상적으로 붓는 걸 얘기를 하죠. 반응이 딱딱하게 돌출되는 병적 상태가 아니죠. 달라붙는 거다. 두 조직이 부착되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번 켈로이드. 네, 위의 내용은 켈로이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는 상처 치유 과정에서 콜라겐이 과도하게 형성돼서 흉터를 심하게 만들게 되고요. 이것이 돌출되고 딱딱하게 생기는 것을 켈로이드라고 합니다. 세 번째, 유과정 그래놀로바는 앞에서 설명했죠. 만성 염증 병소로서 대식세포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 부위를 고립시키는 거다. 그래서 이물질이나 그리고 결핵균이나 매독균과 같은 곳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고립병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약, 업세스는 세균 감염으로 고름이 국소적으로 모인 상태다. 화농성 염증을 이야기를 하고요. 흔히 국소적으로 이런 농양을 잘 일으키는 균으로는 사슬알균과 포도상구균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괴사, 네크로시스는 세포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정답은 켈로이드입니다. 병약적 용어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켈로이드가 잘 생기는 인종은 흑인이라고 했고요. 유전적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너무 과도하게 해서 얼굴 같은 데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미용상 보기 안 좋잖아요. 이걸 제거할까 고민을 하지만 실제로 수술도 조직을 손상시키는 거기 때문에 또 복구가 일어날 때 이런 켈로이드 현상이 더 과도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수술을 결정할 때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감염 시 흔히 나타나는 전신 반응이 아닌 것은, 네, 우리가 실제적으로 미생물 감염에 의해서 조직이 손상되는 그런 염증 반응을 우리가 질병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질병명 중에서 뒤에 ITS가 붙은 것은 미생물 감염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조직 손상을 많이 일으켰을 때 질병명이 되는데, 이때 인체의 전신 반응, 사인이나 심통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되겠죠. 자, 그것을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감염, 인펙션이라고 하는 것은 염증 반응을 동반을 하죠. 그리고 이런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는 병원체가 인체에 들어와서 증식하고 분열하면서 그 독소를 뿜어내면서 우리 인체 세포들을 죽이게 돼요. 그러면 조직 손상이 일어나겠죠. 조직 손상이 일어나니까 이 부분에선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심해지게 되면 전신 반응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는 국소적인 염증 반응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염증성 매개물질, 사이토카인이라고 하죠. 우리 책에서는 나오지 않아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인터루킨 같은 것들 또는 종양대사인자 이러한 사이토카인들이 전신으로 퍼지게 되면 전신성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발열이 일어납니다. 물론 염증 반응에서 국소적으로 그 염증 부위가 따뜻해지는 그런 증상도 있죠. 그건 히트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염증이 굉장히 심해지면 여러분이 전신적으로 열이 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식세포가 분비한 여러 가지 대식세포들끼리 자기네들이 지금 여기가 전쟁이 벌어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비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열이 일어나는 것들은 면역세포들이 어느 정도 따뜻한 상태야지만 활성화돼서 이런 병원체들을 잘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이 일어나는 것은 염증 반응에서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심하면 우리 인간들은 조금 많이 힘들게 됐죠. 그리고 염증 부위에서는 호중구하고 대식세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염증 자극에 의해서 골수에서 백혈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나게 됩니다. 백혈구 증가증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백혈구를 감염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세균성 감염일 때는 호중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빈맥, 대사가 증가하죠. 발열에 따라서. 그리고 이 부분에서 세포들도 산소를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손상된 부위를 채우려고 하게 되면 산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소 욕구량이 증가하니까 심장에서 빠르게 뛰고요. 심박출량이 증가되고 이 손상 부위의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빈맥, 타키카디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체온은 아니죠. 지금 열이 일어나는 거하고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답이고요. 피로감, 퍼티규라고 하는 것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에서 근육 단백질이 분해되고 실제적으로 대사에 많이 에너지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피로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감염과 관련해서 시행하는 진단검사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혈구 증가증은 CBC라고 하는 전혈구 검사를 통해서 CBC에서 백혈구 감별 검사라는 걸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세균 감염에서는 흔히 호중구가 증가되어져 있겠죠. 그리고 이 백혈구의 전체적인 구성은 5천에서 10,000개 정도가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0개 미만, 4,000개 미만이면 백혈구 감소증이고요. 그리고 세균 감염에 매우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10,000개 이상으로 내면 이것은 감염이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감염에서 싸울 수 있는 세포, 백혈구가 증가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CRP라고 하는 것이 염증 반응에서 올라갑니다. 이거는 C 반응성 프로테인이라고 하는데요. C 리액티브 프로테인. 그래서 C 반응성 단백이라고 하고 염증 반응의 민감도가 높아서 굉장히 특이적인 검사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CRP가 상승이 되어져 있으면 인체 내부에 염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CRP가 상승이 되어 있는데 염증 반응에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염증 반응이 좋아지겠죠? 염증 반응이 좋아지면 CRP도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생제 효과를 확인할 때도 CRP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SR이라고 하는 또 염증과 관련된 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에리스로사이트 세디멘테이션 레이트예요. 적혈구 침강 속도라고 합니다. ESR 검사는 보통 여러분이 체열을 한 혈액을 1시간 정도 세워놓게 되면 혈장 속에서 적혈구가 가라앉는 시간을 1시간 동안 측정하는 거거든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염증 반응과 관련된 당백 성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CRP도 늘어나고 피브리노겐도 늘어날 테고요.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적혈구 침강에 훨씬 더 영향을 미쳐서 빠르게 가라앉게 합니다. 그래서 ESR도 증가를 합니다. CRP도 증가를 하고요. ESR과 CRP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CRP는 빠르게 증가를 하고
그리고 염증 반응이 좋아지면 빠르게 감소를 합니다. 하지만 ESR 같은 경우는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증가를 하면서 그리고 염증 반응이 호전됨에 따라서 CRP보다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염증에 대한 민감도는 CRP보다 낮은 것이 ESR입니다. 그리고 세균 감염을 검사하는 것 중에서 컬처 앤드 센시티비티 검사라는 게 있어요. 요건 세균 배양과 감수성 검사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디에 세균이 자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스페시먼 검체를 가지고 길러보는 거죠. 그래서 길러봤더니 세균이 자라더라 하면 이 세균이 어느 항생제에 잘 듣는지를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잘 맞는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해서 치료를 해야지만 염증이 빠르게 가라앉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감염과 관련해서는 항원 검사를 할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HBs 안티젠이라고 하는 검사, B형 간염 검사를 할 때 있죠. B형 간염 표면형을 검사하는 건데요. 안티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 그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뜻이죠. 감염을 의미합니다. 항체라고 하는 것은 이 항원에 대해서 림프구가 작동을 하고 기억을 한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항체, 이뮤노글로빈을 생성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원은 없고 항체만 있다 라고 하면 만약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B형 간염에 노출된 적은 있지만 B형 간염 바이러스는 모두 제거했고 그거에 대한 항체, 기억세포만 가지고 있어서 면역이 획득되었고 숙주의 감신성을 높여준 상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혈액에서 균이 검출되며 전신으로 퍼지는 위험한 상태는 이거 많이 헷갈렸나봐요. 폐혈증이라고 답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명확하게 한다면 균열증 septicemia라고 해야지 됩니다. septicemia라고 하는 것은 세균이 혈액 내에서 증식하고 독소를 내뿜어서 전신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폐혈증 sepsis는 무엇인가? sepsis라고 하는 것은 감염에 대해서 전신 염증 반응으로서 여기에서는 일렬에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나요. 고열도 있고 빈맥도 있고 백혈구 증가하고 심하면 저혈압이 되고 쇼크도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일련의 병리적인 증상이 한꺼번에 일어나면 우리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증후군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신 염증 반응의 결과로 증후군적 상태가 동반되는 것을 sepsi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 교재에서도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하자고 하면 균열증이라고 하는 거는 혈관 내에 이제 세균이 있는 상태이면서 그리고 독소를 뿜어내기 시작하고 전신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단계라고 하면 폐혈증은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인체에 전신 염증 반응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은 장기 부전이 일어나게 되고 심한 경우에 사망에 이르를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농양이라고 하는 건 용어 알았죠? 감염증, 인펙션 용어 알고 있고요. 독혈증, 톡세미아라고 하는 것은 세균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세균이 생성한 독소가 혈류에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감염과 염증의 관계를 옳은 것은 인펙션과 인플라메이션 용어를 혼동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염증,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손상, 그러니까 세포 손상이나 조직 손상에 대한 생체의 면역 반응입니다. 그래서 손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감염에 있을 수도 있고 외상이나 화학적 물질 그리고 면역 반응에 의해서도 조직이 손상될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이러한 손상 원인을 제거하고 그 손상된 부위에 조직 세포들이 탈락되고 그리고 결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위를 치유하기 위한 복합적인 혈관 세포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은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타박상이 있거나 화상,
세균이 침입하지 않았어도 이런 손상이 있을 때도 염증 반응이 일어나죠. 그리고 산 알칼리 같은 걸 섭취했을 때도 세균 감염이 없어도 염증은 일어나죠. 자가 면역 질환 같이 인체 내부의 자기 세포를 공격해서 조직 손상이 있으면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처럼 만약에 심근세포에 괴사가 일어났다, 그 부분에도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그 부분을 수복하려는 노력이 일어나겠죠. 그렇다면 감염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펙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병원체 패소젠이죠. 세균이나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같은 것들이 인체 내에 침입을 하게 되고 분열과 증식을 해서 숙주를 손상시킬 때 그 숙주의 손상된 부위를 복구하기 위해서 손상된 부위 복구하려면 반드시 염증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염증이 일어난 것을 감염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염은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다? 네, 생물학적인 병원체의 침입과 증식, 그리고 이 침입과 증식을 통해서 우리 인체 세포나 조직, 장기를 손상합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상처 유형은 무엇인가?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피부가 깨끗하고 직선으로 절단된 상처. 출혈은 있으나 가장자리가 가지런하고 치유가 빠르며 수술 시 흔히 볼 수 있다. 네, 이것을 설명하는 상처는 인시전 운조저 절개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인시전 운주는 날카로운 물체, 예를 들어서 수술용 칼이나 유리조각, 면도날과 같은 그런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서 피부나 연부 조직이 깨끗하게 절단된 상처를 말합니다. 상처 가장자리가 매우 균일하고 가지런하고요. 조직 손상이 굉장히 적고 혈관 손상이 있어서 출혈은 약간 있을 수 있지만 괴사된 부위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봉합을 통해서 1차 치유, 그러니까 1차 유압이 가능한 상처가 절개상입니다. 대표적인 절개 상처는 수술 절개창이죠. 서지컬 인시전 운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찰과상, 어브레이전 운주라고 하죠. 피부 표피층이 마찰로 벗겨진 상태죠. 피부 표피층 1차 방어선이 벗겨져 나갔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흔히 찰과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넘어지거나 교통사고 같은 것에 있어서 마찰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상, 라서레이션 운동은 둔한 압력에 의해서 찢어진 상처를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자리가 불규칙하고 조직 손상이 많을 수 있습니다. 사고나 둔기 손상에 의해서 열상, 라서레이션 운주가 흔히 생깁니다. 자상, 스텝 운주라고 하죠. 뾰족한 물체가 깊게 찌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이나 가위 같은 그런 것에 의해서 찔러진 상태고 겉으로 볼 때는 칼 같은 걸로 찔리면 절개상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안으로 깊게 들어가고 좁은 통로가 있으면서 내부 장기가 손상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칼이나 이런 거 말고 송곳이나 주사바늘, 앞전과 같은 거에서 찔렸으면 스텝 운두이기는 한데 이거를 찔림 상처라 그래서 펑처드 운두라고 또 작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개상, 크러싱 운두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힘에 의해서 눌려서 밀린 상태로 조직에 굉장히 많이 파괴되는 그런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광범위한 괴사가 일어나고 출혈도 심하고요. 그리고 차량에 눌리거나 롤러 기계 같은데 압착이 될 때 크러싱 인저리, 앞개상이 흔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내용으로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처 유형을 봐왔을 때 어떤 상처인지 여러분이 그 이름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내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한국어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영어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니까 반드시 의학 용어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상처 치유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처 치유를 지연시키는 요인과 촉진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상처 치유 과정은 우리 인체 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죠. 우리 인체제는 꼭 미생물이 들어와서 감염에 의한 염증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돌연변이 세포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만성 염증 상태도 될 수 있는데, 이런 부위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염증 부위의 조직 파편들을 다 제거를 하고, 그리고 증식을 하고 재형성, 이런 단계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단백질과 영양, 그리고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세포들의 작용, 이런 것들이 관여된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상처 치유를 지연시키는 요인은 국소적 요인과 전신적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국소적인 요인으로 보게 되면 우선 감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염증 반응이 계속 지속이 되면 괴사 조직이 계속 쌓일 테고요. 이런 괴사 조직을 깨끗이 치웠을 때 대식세포로부터 성장인자가 나와서 그 부분을 증식으로 채우고, 그리고 재형성 단계를 거쳐서 상처를 낫게 하는데, 염증이 계속 진행되면 이런 일이 어려워지겠죠. 두 번째는 혈류장애입니다. 조직 손상 부위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염증이 일어나야지 되는데,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세포들, 호중구나 대식세포들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산소나 그리고 영양분도 많이 필요하죠. 증식해서 콜라겐을 갖다가 쌓아야 되고 신생혈관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섬유모세포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으면서 염증 부위가 치유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처 부위가 지속적으로 움직여서 봉합 부위가 잘 유지되지 않는지, 그리고 육아 조직이 생겼는데 이게 손상된다든지,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또 채워야지 되기 때문에 상처 치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신적 요인이 있는데요. 우선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의 경우 상태가 오래되면 대혈관 합병증과 미세혈관 합병증이 생긴다고 그랬죠. 미세혈관이 손상이 되어서 무세혈관을 통해서 조직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그리고 호중구들이 많이 가서 일을 하도록 해야지 되는데, 당뇨병에서는 미세혈관이 손상되어서 이런 혈관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면 이제는 상처 치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양결핍이죠. 특히나 단백질과 비타민C는 매우 중요합니다. 손상 부위를 복구를 할 때 콜라겐을 합성을 해서 콜라겐을 재배열하고, 그래서 손상 부위를 복구를 하잖아요. 이런데 콜라겐을 만드는 성분은 단백질이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콜라겐 합성이 저해돼서 손상 부위를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콜라겐이 부착되기 위해서는 비타민C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신적인 요인으로는 스테로이드의 장기 투여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종을 감소시켜주고 이런 반응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반응이 억제되게 되면 상처 치유가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노화가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서 세포 재생 능력이 저하되고, 또 노화가 되면 혈관도 탄력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혈류가 감소돼서 손상 부위의 혈류 반응이 조금 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도 떨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조금 상처 치유가 지연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빈혈의 정의는 우리 혈관 내에 적혈구가 모자라는 거죠. 이 적혈구는 산소 운반 장치잖아요. 그래서 빈혈이 되었다라는 거는 조직 손상 부위에 산소 공급이 저하되고요.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세포들 산소를 사용을 해서 분열과 증식을 할 텐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세포 상피화나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음으로써 상처 치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간단히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처 치유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찾으라고 했습니다. 당뇨로 인한 미세혈관 순환 장애가 있으면
상처 치유 지연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단백질 및 비타민 C, 상처 촉진시키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죠. 그래서 이런 게 결핍이 되면 상처 치유가 지연이 됩니다. 상처 부위 감염이 되면 상처에 조직 손상이 계속 일어나면서 상처 치유가 지연될 수 있겠죠. 상처 부위 고정, 상처 부위를 자꾸 움직이게 되면 염증 반응이 진행되면서 상처 치유가 지연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상처 부위를 고정을 해주죠. 그리고 염증의 5가지 징후로 보게 되면 상처 부위가 기능을 잘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거는 실제적으로 우리 인체가 상처 부위를 움직이게 되면 계속 손상이 돼서 염증 과정에서 조직을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발목 같은 데를 삐거나 이랬을 때 그 부분을 자꾸 써서 조직이 손상되면 염증이 잘 낫지 않으니까, 상처 치유가 잘 되지 않으니까 부목 같은 것으로 그 부분을 고정시켜 주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처 치유를 촉진시키는 거지 지연시키는 요인이 아닙니다. 스테로이드 장기 투여하는 것. 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병약을 모르는 간호사는 지도 없이 항해하는 선장과 같다. 질병의 원리를 알아야 환자의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네, 병약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 왜 발생하는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의 구조가 변화되고, 그리고 인체 구조가 변화하면 기능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 겉으로는 어떤 임상적 증상과 징후가 나타날 테고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고 간호중재를 할 수 있죠. 의사는 치료를 할 텐데 치료에 대한 또 환자에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지 간호중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병리하는 모든 의료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다고 이것을 포기하시면 안 되고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간호사로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 수업이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